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년 반 만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재개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직시와 미래지향이라는 원칙만 재확인했습니다.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의 평화, 안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습니다. 한중일 3국 정상은 또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고 합의했습니다. 북핵 6자 회담 재개 노력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북한 얘기를 하다 납북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最重要課題である拉致問題の解決に向け、私から両首脳に対して強く訴えかけました。 공동기자회견에선 정상들이 돌아가면서 발언을 했고 별도 질의응답은 받지 않았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명시적으로 북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 아베 일본 총리는 역사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중일 정상은 3국 협력이 복원됐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내년엔 일본에서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고운 가을빛옷을 갈아입은 충남 계룡산 국립공원. 들어가는 길목부터 차량이 줄줄이 늘어섰습니다. 주차장은 이미 다 들어찬 상태. 주차장 밖을 둘러봤습니다. 이 차는 몰리는데 주차장이 적다 보니 이렇게 사람이 다니는 길 위까지 차들이 점령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남기지 않은 채 횡단보도 위를 떡하니 차지하기도 하고 일단 주차 질서가 일단 뭐 무난하다는 생각 들고 더군다나 관광지잖아요. 관광지다 보니까 조금 아직 국민 의식들이 별로 이렇게 안 좋다는 생각 들죠. 왕복 2차선 다리 위에 한 차선을 아예 점령했습니다. 아니, 어제 술을 먹어가지고 차를 끌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놓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공공질서도 엉망입니다. 금연 간판은 있으나 마나. 아기가 탄 유모차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담뱃불을 붙입니다. 가게 주차장은 차 대신 관광객들이 차지했습니다. 싸온 음식을 먹다 급기야 술판을 벌입니다. 보다 못한 가게 주인이 한마디 했는데 일행과 주인 사이에 말싸움이 붙어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길가 모퉁이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버린 쓰레기에 몸살을 앓고 있고 화분은 캔맥주며 담배꽁초가 든 비닐봉투가 뒤덮었습니다. 일부 관람객들의 추태가 단풍놀이의 즐거움을 망쳐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갑자기 속도를 올린 택시가 버스를 순식간에 추월합니다. 아찔한 급제동에 이어 아슬아슬하게 끼어들기까지. 지난 6월 승객에게 빨리 가달라는 요청을 받은 택시기사 40살 김모 씨가 기분 나쁘다며 난폭운전을 한 겁니다. 겁에 질린 승객이 다시 천천히 가달라고 하자 택시를 세우고 승객을 끌어내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겐 도리어 승객이 자신을 때렸다고 거짓말했다가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김 씨에게 폭행과 무고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뒤 특수협박죄를 추가로 적용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시민위원회도 특수협박죄 적용을 지지했습니다. 위협을 느꼈다면 협박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기분 나쁜 표현을 그런 운전으로 표현을 많이 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김 씨는 난폭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자신도 다친다며 협박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난폭운전 때문에 승객이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느꼈다면 택시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협박에 해당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난폭운전 동승자에 대한 협박 혐의까지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최대 징역 1년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정부경입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새벽,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후진을 하더니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곧이어 운전자가 내려 차량 앞부분을 살핍니다. 경찰이 차량을 주목한 건 지난달 27일 새벽 5시쯤 서울 봉천동에서 일어난 뺑소니 사고 때문입니다. 이 사고로 새벽 기도를 나서던 75살 서모 씨가 숨졌습니다. 사고 지점에 CCTV가 없던 탓에 경찰은 현장에 남겨진 헤드라이트 조각들로 사고 차량의 종류를 특정했고 주변 CCTV로 비슷한 시각 인근 도로를 지나간 같은 차종의 번호판을 분석해 뺑소니 용의자 39살 임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당초 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변호사를 선임한 뒤에는 술을 마시진 않았고 사람을 친 줄 몰랐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이미 차량 정비소에 깨진 헤드라이트와 앞 유리창에 수리를 맡긴 뒤였습니다. 부랴부랴 정비소를 찾아간 경찰은 수리 직전에 차량 앞 유리창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 한 줌을 찾아냈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유리가 와장창 깨지는 게 아니라 쑥 들어가면서 찌그러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머리카락이 그게 이제 낀 거죠. 경찰은 임 씨를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우입니다. 북한이 당창건 70주년을 맞아 가장 많은 역량을 쏟아부은 것은 기념 건축물 사업입니다. 연일 속도전의 성과물로 선전하는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와 과학기술전당, 미래과학자 거리 등은 모두 1년 안팎의 짧은 시간에 완공됐습니다.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천 세대의 살림집과 150여 개의 봉사망들을 갖춘 온군 하나의 고리를 일도 세운다는 것은 문제는 한꺼번에 건축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시멘트와 철강제 등 건축자재 부족 현상이 심각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북한은 전시용으로 비축했던 건축 자재들까지 모두 소진해야 했다고 북한 전문 매체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심각한 건축 자재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자 김정은이 지난 5월 전시 예비 물자의 사용을 허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비행장들이 무사시 활주로 파괴에 대비해 비축해놨던 시멘트와 철근 등도 모두 동원됐습니다. 함경북도 명간 비행장은 이착륙이 어려울 정도로 활주로가 낡았는데도 자재가 없어 보수를 못하고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당창건 건축 사업에는 숨통이 트였지만 전시 예비 물자까지 동인하며 군 간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은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아침경제 골든타임 오늘 박상원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김태현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한류 음식 중 하나인 삼계탕이 중국 접수를 앞두게 됐습니다. 13억 중국인이 한 달에 한 그릇씩 먹는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네, 뭐 대단한 매출이죠. 토요일 날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실은 우리 한국의 삼계탕이 뭐 대만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홍콩에서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을 공략하지 못했는데 네. 그동안의 이유는 바로 인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계탕에 네. 들어있는 이 인삼을 이제 중국 검역 당국에서 매번 이제 보건식품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보건의 이 검역이 세가지고 삼계탕을 수출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 리커창 총리 방한과 함께 앞으로 이 들어있는 이 정도의 인삼량은 일반 식품으로 분류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검역이 굉장히 좀 약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드디어 삼계탕이 중국을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네. 뭐 이런 식의 소식입니다. 네, 13억 중국 시장에 삼계탕이 진출한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그런데 중국인들이 워낙 잘 먹는 닭 요리가 많다 보니까 삼계탕이 과연 그 틈바구니에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논란이 있는데 일단 대만이랑 홍콩에 가봤더니 이 삼계탕을 의외로 좋아한다는 그런 이제 방증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홍콩과 대만과 중국 본토의 좀 식성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이 아마 이 일본과 대만, 홍콩식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삼계탕 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시 중국 본토인들도 삼계탕의 매력을 느끼지 않을 것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또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이 닭 요리에 익숙하니까 또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될 텐데. 네. 익숙하니까 오히려 저것이 또 하나의 강점이 될 수도 있겠다. 예, 좀 드셔보셨습니까? 이 중국인이 즐겨 먹는 닭 요리?
저는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먹어본 게 없네요. 네. 예, 저게 다 중국식이죠. 초교탕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맛이 좀 다르긴 한데요. 네. 근데 약간 그 깔끔한 맛은 이제 괜찮은데 제가 먹어본 것 중에 불도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네. 거기 보면 이제 그게 레시피가 되게 다양하긴 한데 닭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쌈이 들어가가지고 그 향이나 전체적인 그 풍미나 이런 것들이 삼계탕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물론 뭐 이런 여러 복잡한 뭐 전복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샥스핀 뭐 상어 입술 뭐 이런 것들 막 들어가는데요. 전반적으로 맛이나 풍미에 있어서는 삼계탕하고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불도장을 맛본 중국인들이라면 삼계탕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게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국물 요리 만들 때요. 육수의 베이스가 뭔지 아십니까? 항상 닭육수예요. 네. 그러니까 닭뼈로 안에 닭육수를 베이스로 해서 음식을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닭육수 삼계탕. 그리고 인삼은요. 예전에 우리 사극 보셔도 아시겠지만 항상 중국과 무역할 때 제일 먼저 나온 수출품이 고려 인삼 아니겠습니까? 네. 아, 인삼도 좋아하죠. 닭국물 좋아하죠. 고기 좋아하죠. 그럼 답은 나와 있죠. 좋아할 것 삼계탕이, 같아요. 예, 네. 중국 사람들 입맛에 딱 맞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 31일 한중 정상회담이죠. 네. 리커창 중국 총리가 마치 마실에 온 듯한 기분이다. 편안함을 강조했고 한국식 삼계탕 크게 칭찬했다고 하는데 이제 한국 김치도 이제 중국에 진출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실은 더 큰 네. 소식이죠. 이제 한국 김치가 2010년까지는 중국 시장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2010년에 이 중국 검역 당국에서 뭔가 좀 이제 수가 틀어져가지고 그때부터 검역이 너무 세진 겁니다. 그래서 한국산 김치가 중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리커창 총리가 와서 이제 한국산 김치를 수출을 허하겠다. 요 정도 발언은 결과적으로 중국의 검역 당국에서 이제 한국산 김치에 대해서 좀 네. 수위를 낮추겠다라는 이제 그런 방증이어서 이제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에 김치 수입이 연간 1,200억이거든요. 네. 근데 수출은 100억이 될까 말까입니다. 아, 우리의 김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수입국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었는데 이제 중국 시장을 뚫게 되면은 한 500억 이상의 이제 수출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우리는 삼계탕과 김치를 중국에 보내고 이제 중국은 우리에게 판다를 보내기로 했는데 과거에도 우리가 판다를 받은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역사를 찾아보니까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판다를 키우다가 IMF 외환 위기 때 그 판다가 대나무를 먹는데 그 비용이 들어가지고 하루에 40kg 먹는다. 그때 당시에 돌이켜보면 97년, 98년에 막 긴축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다시 돌려보냈는데 이번에 이제 판다를 다시 조게 돼서 아마 내년 3월 그때부터 에버랜드에서 이제 판다를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는 가까워졌지만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는 그렇게 뭐 냉랭했다고 합니다. 네, 뭐 어제 중일 회담 네. 열렸었죠. 13억 그 중국 인민의 감정이 달린 문제다. 이크창 총리가 얘기했죠. 이 문제가 뭐 어제 한일중 정상회담으로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었는데 우리와 중국이 약간 동병상련이죠. 왜냐하면 뭐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독일과 너무 비교되는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생각 밖으로 뭐 전면적인 문제 제기는 하지 않은 거로 보인다 이래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각이 잡힐 수 있고 한중일 정상회담이 취소됐던 게 그 아베 야스쿠니 신서 참배 때문 아닙니까? 네. 과거사 문제 물론 뭐 그 생각과 열도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이번 그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예상했던 것보다는 공격적으로 리커창 총리도 제기하지 않았던 걸로 보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경제하고 이 문제를 좀 분리해서 투트랙으로 가자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미리 잡힌 중일 회담 네. 이게 늦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만찬을 54분이나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당초 6시에 시작하려던 게 6시 반으로 늦춰졌고 그렇죠. 그것도 24분 늦춰져서 결국 6시 54분 만찬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만큼 중일 회담에서 할 얘기가 많았었나 보죠. 일단 지금 과거사 문제도 있지만 아무래도 남태평 그러니까 그 중국과 일본, 중국의 진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일본이 찰떡 공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 아베가 아마 굉장히 공세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니냐 네. 국제 규범 문제를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좀 심각하게 얘기가 오고 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공개를 안 하기로 했죠.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일 간에는 현안들이 많죠. 지금 남중국의 문제가 아무래도 굉장히 핵심 현안이기 때문에 그 문제 갖고 심각한 얘기가 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바로 중일 회담 우리 측에서는 사실 중일 회담 분위기 굉장히 냉랭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 양측의 언론의 평가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중국 동화대학교 교수와 연결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수근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예정된 시간보다 54분 더 길어진 중일회담. 어떻습니까? 중국 언론과 일본 언론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어떤 얘기들이 오갔다고 지금 분석하나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중일 관계가 험난하기 때문에 경론을 벌였을 것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중국이나 일본의 언론 보도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건설적인 회담이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본의 보도는 예를 들면은 그 리커창 총리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미래를 향해 나가자는 발언 등을 사실 그대로 담담하게 보도하는 등 차분하게 미래지향적인 회담이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비해서 그 중국의 보도는 그 마치 의기양양한 개선 장군을 떠올리기에 충분한 느낌이었는데요. 그 신화 통신은 그 중일 양국 관계가 좋지 않은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일본 측도 잘 알 것이다 하면서 과거 사정에 대해서 추궁하는 듯 언급했다는 보도를 비롯해서 아베 총리의 그 남중국해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도 주권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고 일축하였다는 등 다분히 중국 국내 민심을 의식한 듯한 보도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양국 보도를 보면요, 양국의 언론은 이번 회담의 주된 성과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가 전략적인 호혜 관계의 기초에서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는 큰 틀에 대한 합의를 비롯해서 구체적으로 당장 내년에 가능한 빠른 시기에 양국 외교장관의 상호 방문이나 중국이 주도 중인 동진아해 가스 유전에 대한 공동 개발, 그리고 그동안 축소 및 중단되었던 양국 사이의 경제 교류나 인문 교류의 재개 및 활성화 등에 적극 나서기로 하는 등 2012년 이래 장기간 경색되었던 중일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이견 없이 합의하였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평가하는 중일회담 결과와 양국에서 지금 약간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다는 건데 자칫하다가는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평가신가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그 중국에서 오기 전에 만난 중국 당국자들도 네. 그 중국이 일본에 대한 전략이 실패했다. 아베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베가 오히려 재선되고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해서 그동안 대일 강경 정책을 유화 정책으로 바꾸어서 그동안 교류를 중단시켰다는 것을 오히려 미운 자식 또 더 준다라는 측면으로 적극적으로 나가기로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측면에서 어저께 진행되었던 한일중 회담을 제가 한번 평가를 해본다면은 우리의 성과는 뭐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의 복원, 회복, 정례화시키는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될 것이 우리가 중일 관계의 개선을 위한 멍석을 깔아줬다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중일 관계는 이번을 계기로 해빙기를 갖게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취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한중 관계는 더할 나위 없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김치나 삼계탕 같은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인 것 갖다가 우리가 받았다고 좋아하는데 중일 관계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다면은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텐데 똑같이 일본에 대해서 강경책으로 일관했던 한국과 중국입니다. 중국은 대나무처럼 유연하게 자세를 바꿔서 새로운 전략을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강경책으로만 간다면은 지환, 지투, 지수리도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이처럼 아주 변화무쌍한 외교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강경책으로만 일관한다는 것이 우리 국익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바로 한일 정상회담 열리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위안부 문제가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조금 중국의 입장 변화, 정책 변화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오늘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바라기에 중국처럼 일단은 위안부 문제는 언급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전투에는 아베가 이기는 모습을 취하게 해주십시오. 정상회담을 개최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장기적인 전쟁, 역사 전쟁에서는 당연히 대세적으로 우리가 승리한다는, 진리가 승리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대의 명분상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지도 않고 부정하는 그 아베 때문에 우리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강경책을 유지했습니다만 이제는 더 큰 대의 명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의 명분상 우리의 기존 입장을 양보하겠다.
우리가 정상회담을 받아들여주고 30분이 아니라 1시간 반도 만나주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해주겠다. 우리는 아베가 잘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것은 일본 사람과 일본이라는 나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나 일본 국민들, 일본 사회가 우리에 대한 감정적인 마음이 점점 더 멀어지지 않도록 일본의 직접적인 배려를 하는 네. 가운데 정상회담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가차의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많게는 15%까지 오른다는데 이유가 뭔지 또 대상 차량은 무엇인지 오늘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고가차의 경우 최대 15%까지 보험료를 올리는 고가 차량 자동차 보험 합리화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수리비가 평균 대비 20% 이상 나오는 고가차는 내년부터 보험료가 특별 할증 요율이라는 명목으로 최대 15%까지 오릅니다. 비싼 외제차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차가 사고가 났을 때 국산차가 피해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외제차 수리비가 더 많이 나와서 피해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특별 할증 요율이 신설되면 수리비가 평균보다 20에서 30% 더 나오는 고가차는 보험료가 3% 오르고 30에서 40% 더 나오는 고가차는 7%, 40에서 50% 더 나오는 고가차는 11%, 그리고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가 더 오릅니다. 고가차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저가 차량의 보험료는 떨어지는 건데요. 따라서 앞으로는 고가차가 자기 차량 손해담보보험에 가입하거나 종전보험을 갱신할 경우 본인의 사고 경험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보험료가 오르는 겁니다. 하지만 이 특별 할증요율은 대물배상에는 적용되지 않고 자차 보험에만 적용된다고 하네요.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난폭 운전하는 택시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택시기사에게 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예. 바로 어제 나온 판결이죠. 예. 네. 그러니까 차를요, 우리가 이제 난폭 운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거 칠 거야? 막 이렇게 가서 막 협박, 위협을 가하는 거. 그거를 이제 협박죄로 처벌하는 거는 뭐 많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차량이 위험한 일군으로 봐가지고 특수협박을 하는 거는. 근데 문제는 내가 운전하는 차에서 내가 난폭 운전을 해가지고 나랑 동승한 사람은 좀 공포감을 느끼겠다. 이거를 사실 협박죄로 처벌하는 케이스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최초로 아마 이게 최초의 사례일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한 6월 11일 정도 있었던 건데, 이제 그 택시기사, 아침에 이제 출근하느라고 택시를 탔습니다. 네. 그래서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저씨 좀 빨리 좀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기사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뭐 난리도 아니게 그냥 운전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급브레이크 밟고 뭐 변경하고 변경하고 네. 갖다 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예, 그 영상 보여드릴게요. 보실까요? 예. 이게 이제 빨리 가주세요 하니까 화가 나서 하는 겁니다, 운전. 예, 지금 반포대교를 건너고 있는데 시청 쪽으로 가는 정말 거예요. 차 사이로 막 달리면서 이거 보세요. 갑자기 쓰다녀였다가 앞에 골짜기가 있으니까 급정거를 하고요. 그러면서 또 차선을 바꾸고. 저희가 보는데도 현기증이 날 정도니까 예. 실제 탐부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승객이 빨리 가달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빴던 거죠, 네. 지금. 근데 문제는요, 이러니까 겁나잖아요. 그렇죠. 아, 기사님, 저 괜찮으니까요. 천천히 가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게요? 차를 세웁니다. 끌어내립니다. 때립니다. 그래서. 너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거하고 때리는 거죠. 자, 때리는 거는 폭행인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 고민하는 거죠.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만약에 때리지만 않았다면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든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검찰에 보면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시민위원회라는 게 얼마 전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시민위원회가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위원회에서도 야 이건 기소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특수협박으로 기소를 한 거고 네. 이게 이제 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된 건데 이게 왜 제가 최초라고 말씀드리냐면 차 안에서 내가 난폭 운전을 했을 때 차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랑 같이 동승한 사람이 이거 너무 무섭다 운전 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공포심을 느꼈을 때도 특수협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최초의 사례. 그러니까 이제 운전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네, 저런 경우 많이 해보셨죠? 정말 택시 안에서 좀 공포감을 느낀 경우가
저도 많은데. 네, 많아요. 어떨 때는 가다가 죽을 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 예.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깜짝 놀랄 일이 오히려 내리고 난 다음에 경찰에게는 내가 협박을 당했다라고 택시 운전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짓말이었죠? 네, 사례가 있었던 건데 실질적으로 왜 빨리 가달라고 했는데 빨리 가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가주시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 두려워서 천천히 가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내려가지고 이렇게 폭행 사건이 벌어지니까 아마 택시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 거의 드물 겁니다. 드물 거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안전과 보호의 의무도 함께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적어도 왜 부엌칼로 이 요리를 하면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정말 풍성한 음식을 먹게 되지만 이게 이제 사건 사고가 되면 흉기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실상 어떤 의도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걸 볼 것이냐에 따라 다른 거지만 아마 승객들이 느꼈던 이런 불안이나 공포에 대해서 한번 좀 고려하고 또 그 회사에서나 개인 택시에서도 이런 보강 교육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사실 이런 경험 아마 다들 해보셨을 텐데 또 택시 기사분들이 네. 또 이렇게 일정 기간 뛰어야 되는 어떤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또 양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총알 택시 운전을 하게 되면 뒷자리에 앉은 승객은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지적을 한 게 친절을 개인적 수준에서 볼 게 아니고 제도적 측면에서 본다면 저게 하루 이틀 되는 문제가 아니죠. 택시기사들이 열악한 문제, 아까 뭐 이호승 교수님은 택시기사 품성교육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게 가능하려면 저게 제도적 장치가 돼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택시 탈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게 고령자 운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아찔아찔할 때가 많거든요. 순발력이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개인이 문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금 그 대중교통의 어떤 그 제도 체계의 문제로 볼 것인지도 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일부 택시 기사분들의 문제지 전체적인 택시 기사분들의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난폭 운전은 택시뿐만은 아닙니다. 또 네. 장거리를 고속으로 오가는 광역버스, 또 난폭 운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예. 이것도 결국은 근무 조건. 네, 그렇죠. 이 문제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제 버스 기사들이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이 택시 회사보다는 버스 회사 취직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버스 기사가 훨씬 근무 조건이 좋다고 합니다. 택시처럼 산악금 문제도 없고 정해진 노선만 왕복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근무 조건이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버스 회사 안에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어떤 열악하다는 거죠. 이제 택시 회사보다 상황이 좋다는 거지. 지금 화면 보시면은요, 이분이 자다가 이렇게 옆으로 다치죠. 예, 맨 이게 앞자리가 좌석이 높지 않습니까? 예. 굴러 떨어진 거죠. 자고 있다가 이제. 예, 이게 서울과 수도권 왕복하는 광역버스인데 저 사고 난 뒤에 버스 회사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야, 승객이 안전벨트 안 매서 그런 거지 우리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걸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잠깐 화면 나왔듯이 지금 뭐 중앙선 뭐 침범도 하죠. 그다음에 과속하죠. 이 버스가 굉장히 마지막에 험하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제 광역버스 기사 근무 조건이 마지막에 격일제 근무라고 하지만 배차 간격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배차 간격을 맞춰줘야 돼. 아이고. 예. 아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아까 그 버스인데 지금 과속하죠. 화면으로 봐도. 예. 예? 그리고 지금 뭐 지금 중앙선 넘는 모습도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사실 수도권 부근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다 보면 출퇴근 시간에 문 앞에서 이렇게 닫히지 않는 문 사이에 끼어서 출퇴근을 한 경험이 저도 있는데 앞에서 문을 잡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러다가 사고 나면 정말 크게 다들 크게 다칠 수 다치죠. 있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근데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얼마 전에 광역버스 서울과 경기도로 오가는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 입석은 금지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네. 되면 출근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죠. 차는 없는데 그러면 앞선 정거장 다 차를 이제 만차로 오면은 뒤에 뒷정거장 있는 사람들은 버스를 못 타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버스 이제 늘리는 문제부터 하루 아침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저 기사분들의 여건인데 이제 지금은 격일제거든요. 근데 격일제가 택시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정말 인간을 완전히 망치는, 그러니까 완전히 하루 일하고 쉬고 하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위험하다는 이제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많이 지금 대안으로 나온 게 1일 2교대를 하자. 네. 그러니까 격일로 하지 말고 기사 두 분이 네네. 하루를 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한 30%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군요. 버스 회사나 택시 회사나 주저하고 있는 거고. 주저하고 있고 보조금도 이게 광역버스는 서울하고 수도권이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어떤 지자체가 보조금을 줘야 될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 격일제로 나와서 또 기사분들이 저런 난폭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저런 상황까지 나오겠죠. 네,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제도적인 뭐 개선도 필요할 것 같고요. 버스 회사와 택시 회사의 또 새로운 인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정치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중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비난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먼저 첫 번째 이재명 성남시장 발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이재명 시장이 그제 SNS에 올린 글입니다. 현 역사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주체사상과 6.25 전쟁 남한 책임론을 가르치고 주입했답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죠.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은 종북 빨갱이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되어야 합니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결국 문제가 됐던 건 교육부 웹툰이었는데요. 교육부가 띄운 실제 웹툰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죠. 예. 이게 바로 교육부가 이번에 국정화 교과서 관련해서 띄운 웹툰, 웹 만화입니다. 보면 유교의 원인은 남한에도 있단다. 부끄러운 대한민국. 뭐 저런 내용도 있고요. 저런 내용이 지금 교과서에 있으니까 바꿔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시장은, 교육부 측은 이재명 시장은 어떻게 보면 역으로 이용한 거라고 봐야 그렇죠. 되겠다. 이재명 시장은 그러니까 그런 교과서를 실리도록 방치한 MB 정부, 박근혜 정부 3년은 뭐냐 이 얘기죠. 네. 그러니까 검인정 체제가 있는데 검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저래 된 거 아니냐. 거꾸로 당신들이 종북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사실 검인정 잘못한 부분 뭐 문제 있죠. 질책받아야 되는 것이죠. 질책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재명 시장이 기초단 시장으로서는 접종국적으로 유명한데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성남시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수장인데 그 부분을 신랄하게 비판했다면 공감을 얻을 수가 있죠. 왜 그러면 우파 정부 8년 동안은 게으름 피우다가 이제 와서 국정화를 하자 그러느냐, 국정화에 대한 반대율이 높지 않느냐라고 이제 제기를 하면 되는데 굳이 대통령과 교육부가 빨갱이 아니냐, 뭐 이 얘기는 지적이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용어 자체가 너무 그렇죠. 잘못된 얘기죠. 그러니까 본질을 요구하는 건데 그렇다. 네. 이거를 지금 이재명 시장이 사실 성공한 측면이 있거든요. 굉장히 어떤 그 이른바 야권 지지층 중에 매니아 집단을 모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프라인 콘서트 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오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하지만 현직 단체장으로서 이런 표현들은 문제 제기를 정확한 지점에서 정확하게 때리면 아픈 부분이 있죠, 사실은. 네. 100번 양보해서 검인정 체제 열심히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옳은 얘기지만 굳이 표현을 이렇게 해서 다른, 오늘 아침 우리 토론하듯이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과연 있었느냐, 현직 단체장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표현의 수위가 조금 심했다라는 지적이신데 이재명 시장 이렇게 약간 수위를 넘은 발언을 했던 게 처음은 아니죠. 지난 8월에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북에서 먼저 포격했다 뭐 이런 또 연천 포격. 국정원 직원 그때 자살 사건에도 아무리 봐도 유서 같지 않다. 좀 그러니까 계속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글쎄 이재명 시장의 좀 아쉬운 부분들이 기초단체 장이거든요. 그럼 성남시에서 어떤 그 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재명 씨가 무슨 발언을 하든지 간에 그건 개인 이재명, 변호사 이재명이 아니라 성남시장 이재명의 발언인데 그 발언 하나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질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오늘 발언과 저 발언은 완전 질적으로 틀린 거죠. 오늘 발언은 아까 박상훈 수장이 지적하신 대로 논리적으로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표현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천군 발언이라든지 또 뭐 국가정보원 유서 발언 같은 거는 정말 그건 아무런 근거 없는 의혹적이죠. 논리적으로도 타당한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자꾸 성남시장으로서 발언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런 발언들이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성남시와 성남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손학규 전 상임고문인데요. 지난달 29일, 지난주였죠. 해외의 한 대학 강연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에 따른 통일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저 말은 이제 자신의 의견이고요. 그 다음 얘기를 보면 남북관계에 대한 지론을 얘기하려면 현 정부 정책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우회적으로 좀 비판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저 통일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죠. 비판할 수 있는데 관심 있고는 대목은 정치적 발언이죠. 정계를 은퇴하셨는데 정치적으로 이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그럼 정계 복귀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제 이래 되는데 등판하는 거 아니냐, 등판이 임박했느냐.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복귀 시점을 손학규 전 대표 본인은 안 보더라도 주변 사람들은 보게 될 텐데 조금 더 이제 야권 지지층에서 이제 초인을 기다리는, 광야에서 초인이 등장할 때를 기다리는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면 등장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조금 더 야권이 망해야 손학규 대표가 등판하는 날이 올 것이다. 두산 베어스가 야구 우승했지만 아직은 리포트가 등장할 때가 아니다. 이제 뭐 이런 재미난 게 저 강연문을 올렸다가 급하게 내렸어요. 이렇게 언론의 내린 취재가 시작이 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뭐 네. 만약에 부담이 없었다면 안 내리셨겠죠. 네. 근데 바로 내렸던 거는 아마 이게 그 정치적으로 내가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 건 아닐까. 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뭐 이러니 저러니 혼선이 빚어지는 건 아닐까. 만약에 지금 이렇게 혼선이 빚어진다면 그 전에 나는 뭐 다시 정계에 나오지 않겠다 했던 그 약속도 무너질 뿐더러 향후에 혹시라도 이제 또 다른 행보가 있을 때 그때도 그러더니 또 그러느냐 뭐 이런 네. 방식의 그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리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얘기해도 내가 정계 복귀와 무관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셨으니까 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의심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총선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할까요? 자, 두 여야 대표의 위기론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보면요. 이 선친인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의 친일 논란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굉장히 강하게 방어를 하고 나섰었는데 지난 주말에 한 일간지에서 새로운 내용을 확인하면서 또 보도를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회의로 한번 보죠. 네. 1961년 1월 24일 참회의 본회의 김용주 전 회장, 김무성 대표의 부친이시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일본에 가 있는 사람들이 생활을 못해서 일본에 건너가 있는 사람들. 좀 말이 좀 이상한데 바로 제1교포들이 생활을 못해서 지금 일본을 갔다. 근데 이 발언을 놓고 당시 언론에서도 극히 친일적인 언변을 했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굉장히 일본 논란이 측에서 됐다. 말하는 주장의 근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얘기를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게 김용주 회장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 논란이나 일제 시대의 기업인 김용주 회장이 친일을 했다 안 했다의 공방이고 이거는 지금 현재 야당의 전신입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일 때 60년대 국회 발언인데. 네. 정말 그 대단하다 싶은 게 이걸 어떻게 찾아냈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1961년도에 60년도 초선 의원 때의 회의 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발언이죠. 네. 발언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 내용은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맥락에서 김용주 회장이 이런 발언을 했는지 저로서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일인데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64년입니까? 5.16 이후에 지금 아베가 얘기하고 있는 보상 다 했다라고 하는 그 김정필 오히라 한일국교 정상화에서 돈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난리였습니다. 대학과 고등학교 데모했지만 지금의 역사적 평가가 어떤가의 문제 또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일단은 뭐 저 얘기가 어떤 맥락에서 당시에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저런 발언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금 저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지금 친일 논란이라는 것은 일제시대의 김용주 회장의 행적에 관련된 논란이기 때문에 저것과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게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당시 여당이잖아요. 4.19 이후니까 민주당. 거기 이제 초선 의원이 김용주 의원이 한 얘기인데 당시에 한일 국교 정상화 전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 경제사절단, 민간 기업들이 한국에 왔거든요. 미쯔비시를 비롯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민간 경제교류가 있는데, 그 당시 김용주 의원이 한 발언은, 물론 저 발언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발언들은 구석구석 있어요. 네.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일본 민간 기업들이 한국에 오는 것 자체를 반대했던 시절입니다. 워낙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야, 어쨌든 우리나라 수출품의 90%가 일본으로 간다. 우리가 먹고 살려면 어쨌든 저 일본 기업인들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국회에서 발언하는 과정에서 저런 발언들이 좀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 당시에 국회의원이 그냥 뭐 사석에서 한 것들은 강연도 아니고 누구나 다 보고 있는 그 국회의사당에서 일본은 좋습니다라고 친일적인 발언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전반적인 취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다만 그 당시에 언론에도 저렇게 비판적으로 봤던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일 국교정상 회담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하던 분위기였거든요. 워낙 그때는 일본의 일자만 끝나도 친일파로 매도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때 언론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문제 있다는 발언으로 썼던 것이지 김용주 의원의 전반적인 발언 자체는 친일적인 발언은 아니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싶어요. 네. 단순히 그렇게만 끝날 건 아니고 지금 이제 그 김용주 회장이 문제가 되는 건 192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민족주의 운동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변절에 가까운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1940년대 넘어가면서 근데 실제 1940년대 많은 분들이 또 변절을 많이 했던 시기이기도 한데 여하간에 신문지상에 뭐 이제 나가라 전쟁터에 나가라 이런
얘기를 쓰면서 사실상 이제 이름을 직접 올리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그 사실이 잊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1961년도에 그때 미쯔비시라는 회사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의 뭐 수출과 관련돼서 영향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가서 강제 노역에 굉장히 중요한 회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서 그 사람들이 굳이 경제시찰단으로 왔을 때 이제 했던 얘기 중에 60만 제일동포가 일본의 뭐 사회적 감정과 사회 대우 밑에서 살아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은 오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죠. 사실상 그 네. 취지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러면 이 사람의 역사관이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한 번쯤 가져볼 만은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 보면서는. 네, 김무성 대표 측은 다양한 애국 활동을 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선친이 그런 애국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는 만큼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음은 야권 얘기 좀 해보죠. 문재인 대표도 지금 최근에 좀 많이 곤란을 겪고 있는 게 호남에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지난번 이번 그 네. 지방선거에 보면 신안입니까 무소속 두 후보에 밀려서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지금 한 것이고 지난번 대선에 92%를 받았는데 8% 지금 갤럽 조사가 떨어진 네.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92만 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지금 8만 원 한다 이러면 망한 것이죠 사실은. 호남 민심이 뭐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어려운 일은 아닌데 총선이 다가오고 있고 당내에서는 이제 위기론이 이제 팽배한데 문재인 대표가 다시 한번 몰리는 형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가운데 지금 비노계 의원총회를 지금 요청을 했는데 그 주제가 국정화가 아니고 오픈 프라이머리.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이 비주류 의원들도 좀 문제인 게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20% 전략공천이 당론으로 채택되니까 혹시 내가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해서 이제는 거꾸로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뒷북치는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문재인 대표가 답을 해야 될 측면은 뭐냐면 이 상태로 가서 총선을 이길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명쾌한 답을 내놔야 되는 것이죠. 내놔야 되는데 그 의구심이 자꾸 이제 내부적으로 정폭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호남 민심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고 호남 민심이 떨어져 나가면 호남에서뿐만 아니라 수도권 선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수도권 전체가 보통 한 1000표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호남의 결집력이 떨어지면 야당이 이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어쨌든 답을 내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12.8 재보선의 참패를 계기로 당내에서 이처럼 문재인 대표에 대한 사퇴론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한 여론조사 결과가 또 문재인 대표 좀 소가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름이 또 올랐어요. 차기 대선에서 여당 후보로 출마했을 때 압승론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박원순 시장에게도 좀 뒤지는 것으로 나왔다. 이런 여론 결과가 있네요. 지금 이런 조사 결과야 뭐 사실은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다음 대선을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인데 본질은 지금 호남 문제, 호남발 지금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심각한 것이고 호남에서 문재인 대표의 신뢰가 빠른 시일 내에 복원될 것인가 그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천정배 의원하고 박주선 의원하고 빅텐트를 만들어서 합쳐진다 하더라도 과연 과거만큼 호남이 응집력을 가지고 야권을 밀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이기 때문에 뭐 통합전당대회를 하든 아니면 이른바 빅텐트 선대위를 만들던 문재인 대표가 답을 해야 될 시점이 좀 다가오는 거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침을 뜨겁게 달군 연예계 핫 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봅니다. 정설진 평론가 그리고 전수영 연예 전문 리포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보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랜만에 노홍철. 오랜만에 뵙는 얼굴인데요. 노홍철 방송 복귀 불발. 이 어떤 소식이냐면 사실 지난 추석 연휴 때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게 2회분 분량으로 있었는데 이제 무전 여행의 컨셉의 프로그램이었고 노홍철 씨가 출연했던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심야 시간대이고 2회분 분량밖에 안 됐지만 시청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정규 편성이 되냐 마냐였는데 결국 불발이 된 겁니다. 관계자 말에 따르면
조금 이 복귀 시기가 이르기도 하고 원래 이 주인공이 잉여들입니다. 이제 출연자들이 잉여가 아니고 다 각자 직업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프레이고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좀 불발이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누리꾼들 반응 한번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보실까요? 그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놀러 다니면서 어설프게 코스프레하고 있는 것 같다. 무전여행이라고 하지만 출연료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젊은이를 취업난 속의 해외여행 소재 공감이 안 된다. 누리꾼들의 굉장히 좀 반응이 살벌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 노홍철 복귀 좀 무산 그랬던 것 시킨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제 나름대로 노홍철 씨 무한도전 나오고 그랬을 때 좀 뭐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 프로그램을 시즌 추석 때 다 봤었거든요. 네. 근데 약간 제가 노홍철 씨 개인에 대해서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노홍철 씨가 스스로 좀 리더라든가 그러니까 원톱으로 캐릭터가 잡힌 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분에 있을 때 뭐 유재석 씨라든가 이렇게 같이 가는 컨셉이었는데 그날 프로그램은 이제 거의 반장 느낌으로 좀 노홍철 씨가 이끌어가는 필이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고서 특유의 좀 매력이 못 산다 이런 평가를 좀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고 또 하나 방금 나온 지적대로 그 컨셉이랑 안 맞아요. 왜냐면은 좀 안 맞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막 힘든 친구들이 막 청춘들이 고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막상 프로그램은 그런 기획 의도를 전혀 못 살렸던 것 같아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미스매치가 났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 노홍철 씨의 복귀는 조금 더 늦어지지 않을까 또 이렇게 좀 네, 조금 더 늦어지는 게 노홍철 씨한테 결국에 독이 될까요? 약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 10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좀 이르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직은 좀 팬들이나 사회한테 허락을 받고 나와야 하지 않을까 좀 이르다고 그런 평가도 많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에 이렇게 좀 밀렸던 게 잘 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면 노홍철 씨도 복귀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복귀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번에 좀 하나의 좋은 경험으로 삼고 좀 더 기다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소식이 사진이 굉장히 살짝 좀 섬뜩한데요. 네. 한류 스타들의 화려한 인맥입니다. 바로 할로윈 무슨 분장 같기도 하고요.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준기 씨의 영화 촬영 그 중간에 올렸던 SNS 사진인데요. 레지던트 이블 촬영 중에 올린 SNS 이제 사진입니다. 어저께 올렸는데 굉장히 피를 묻힌 사진에도 불구하고 좀 밝게 웃고 있는 사진이 역시 사이가 좋아 보인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고요. 네. 글을 올린 걸 보니까 슈퍼 땡큐 밀라 이러면서 약간 애칭도 붙여서 둘의 사이가 굉장히 친하고 좀 이 인맥을 과시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밀라 요보비치죠. 이 레지던트 이블 섹스인가요? 예, 거기서 세계적인 배우인데 밀라 요보비치와 이준기 씨 꽤나 친한 것 같아요. 서로 칭찬을 나누고 있는데 예. 요보비치는 이준기와 며칠간 함께했다. 그는 즐겁고 영감을 주는 배우다. 배우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네. 취재 기자들 외신 봐도 둘의 관계는 뭐 굉장히 좋은 것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준기 씨뿐만 아니라 다른 한류 스타들도 좀 탄탄한 인맥 자랑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한류 스타들의 인맥이 엄청나구나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장서희 씨가 이제 성룡의 생일 파티에 초대된 사진이 올라오면서 어마어마한 인맥 갖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한빈딩 씨도 함께 뭐 드라마 찍은 이력이 있고 최시원 씨가 좀 굉장한 이력이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도 있고요. 최시원 씨가 어떻게 스티븐 스필버그랑 인연을 이제 SNS 친구라고도 하고요. SNS 친구요? 파울로 코엘료와도 또 친구라고 하고 네. 굉장히 많은 인맥을 갖고 있는 대단한 한류 스타라고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정희로 씨는 페리스 힐튼과 사진을 찍어서 화제가 됐는데 뭐 상하이 패션쇼에서 만난 거라고도 하고 네 지금 보이고 네, 정말이네요. 굉장히 친해 보이죠? 네. 그리고 이어서 또 오샹진 씨는 이제 엠마 왓슨과 함께 좀 엽기 셀카를 찍어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더 화제가 된 이유가 엠마 왓슨이 먼저 찍자고 제안했다고 해요. 네. 오상진 씨가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정말 할리우드의 대세녀 엠마 왓슨인데 네. 오상진 씨 대단한데요. 그러게요. 정말 대세녀거든요. 그쵸. 엠마 지금 현재 네. 가장 뭐 다 핫하지만은 그래요. 저도 저 한번 살짝 들어보신? 봤는데 얘기한 것처럼 엠마 왓슨이 먼저 독일에서 네. 찍자고 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보도는. 네. 한류 스타의 대단한 근데 좀 저런 이력을 사진 볼 한 장 찍었다고 또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비판한 측에서는 그러니까 뭐 꾸준히 뭐 연락을 하고 있는 사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뭐 사진 한 장 찍은 것 같고 인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비판을 하는 분도 계신데 지금
저 두 분은 좀 친한 것 같고요, 실제로. 장소연 씨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활동도 오래됐고 또 네, 승용 씨랑도 작업한 적이 그렇죠.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장소연 씨 저런 관계. 그러니까 저 인맥이라는 게요. 뭐 기업도 그렇지만은 이제 카르텔이 있는데 카르텔이 가장 힘을 발휘하는 곳이 이런 연예계 또 영화계 이런 드라마 쪽 산업입니다. 문화 산업 쪽이 의외로 카르텔이 세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뭐 인맥을 좀 쌓아놓는 것이 향후에 뭐 캐스팅이랄지 또 여기에 분명히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저런 인맥이라는 게 결국 세계 시장에서 우리 한류 스타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방증이기도 하고 저런 식으로 쌓아가면 향후에도 동양 배우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을 텐데 네. 그때 우리 한국 배우들에 대해서 추천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어지게 될 것 같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계 소식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